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동백전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 작가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모군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에 잠깐 스포가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위안스카이의 여자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의 이 부인들과 함께 과연 위안스카이가 누구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위안스카이는 중국 근대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사실상 중국의 마지막 황제고 서태후를 살해하고 권력을 찬탈해서 네. 신의 혁명이라고 하는 공화국을 열었다가 손문이죠. 네네네. 손문을 뒤통수 쳐가지고 자신이 다시 황제에 등극하려고 했었던. 그러나 이게 이제 맘대로 안 돼서 네. 중국의 마지막 황제로 실제적으로 뭐 인정은 못 받고 있지만 네네. 마지막 황제를 만든 사람이고 결국 이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중국의 공화정이 무너지게 되고 국공내전이라고 하는 장개석과 모택동의 지리한 내전이 시작되게 되는 계기를 만든. 그러니까 중국을 근대화시키기도 했고, 네. 우리나라에는 이모군란 이후에 와서 주둔군 총독 역할을 하면서 네. 한국의 근대화와 외교적 독립을 막았던 굉장히 영향력이 큰 외국인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고 우리나라와도 정말 긴밀한 깊은 관계를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맺고 있는 인물인데 그러면 위안스카이 이분은 과연 어린 시절 어떤 모습으로 지냈고 중앙 관직에 진출을 해서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걸 하나하나씩 풀어가 봐야죠. 네. 먼저 위안스카이가 어떤 인물이냐? 군인이에요, 군인. 네. 집안이 군인 집안이에요. 예, 군인 집안이고 무관으로서 출세를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정치군인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구테타를 통해 네. 가지고 권력의 상층부까지 접근을 했던. 네. 그리고 이제 공식적이진 않지만 서태후를 이 사람이 죽였다라고 하는 서태후의 독재를 끝낸 탕탕탕 중에 하나예요. 권총을 서태후한테 쐈는데 네. 즉사하진 않았고 그 총을 맞고 하루 이틀 앓다가 이제 서태후가 죽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독재를 끝낸 인물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이 시기에 중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기라고 이해를 하냐 그러면 서태후가 들어와서 자기 친아들을 앉혔다가 결국은 친아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친아들을 내쫓고 의붓아들을 내세우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광서제거든, 광서제. 네. 그러니까 이 광서제 시절에 등용이 됐던 정치 군인인 거예요. 굉장히 인재였나요? 당시에도? 인재 아니었습니다. 인재가 아니었어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이 한족 출신이야. 만주족 출신이 아니었군요. 만주족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루트로 컸다 그러면 이만한 권력의 중심까지 올라갈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출신이 양자 출신이에요, 양자 출신. 그래서 그 친아버지가 이제 명문 가문이긴 했는데 네. 삼촌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이 자식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삼촌한테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귀하게 얻은 양자라서 요즘 말로 스카이를 보내려고 좋은데 보내려고 그렇게 이제 과외를 써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과거제도 같은 제도들이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 3개를 통과해서 진사가 돼야 우리도 관직에 진출하는 거죠?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맨날 무술 연습만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서 계속 낙방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문무가 좀 그 구분이 있었을 텐데 이런 군인이나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창징이라는 군인 밑으로 아빠가 꽂아줍니다. 준석이랑 비슷한 케이스죠. 우연히 아빠가 꽂아준 우창징이라는 사람 밑으로 이제 뭐 특별한 시험 없이 부럽네요. 부관으로 들어갔어.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서태후와 함께 중국을 쥐락펴락했던 이홍장. 네, 그렇죠. 이홍장의 참모였던 거야. 실세 밑으로 들어가. 그렇죠. 실세 중에 실세 밑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실세 밑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모군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모군란을 사실 그 중국 입장에서는 청나라 입장에서는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을 보낼 만한 일이 아니었지. 그쵸.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 네. 왜냐면 지금 내국 일도 지금 복잡한데 조선에 있는 말하자면 그것도 애비하고 아들하고 서로 권력 다툼하고 있는 며느리랑 싸우고 있는 이거 정리하러 보내면서 진짜 제대로 된 참모를 보내긴 뭐 했던 거야.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우창징하고 우창징한테 한 3,000명 정도의 병력을 보내가지고 진짜 조금 보냈네요. 예, 중국 입장에서. 가서 해결해라 그러고 보낸 거죠. 네. 많이 보낸 거야. 일본은 1,000명 보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그 보낸 게 당시에 청나라는 네. 알고 있었던 거지. 네. 이 정도 숫자 가면 정리가 되겠다는 거 알고 정리가 돼. 있었던 조선의 거죠. 네. 병력은 정리가 된다. 쟤네도 네. 화성총도 없고 네. 다 90군데다. 그러니까 씁쓸하네요. 나름 이제 이쪽은 그동안 그 이용장이 부경합대 부경. 막 이런 거 하면서 병력을 좀 키워놨기 때문에 총 들고 3,000명이면 된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징징이 가다 보니까 따라서 같이 간 거지. 그게 처음으로 조선에 오게 된 그렇죠. 그러니까 발단이었네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 관직도 없었고 애기. 아빠 친구의 부관이었어. 나이도 20살이야. 애기잖아요. 예. 대학생이었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왔는데 얘한테 이제 말하자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용장이 보낼 때만 하더라도 점령군으로 보내갖고 어떻게 처리를 하라 그러냐면 일단 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해라. 이 아이디어가 그러면 그렇지. 이용장의 아이디어였던 네. 거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조선과 고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라. 그 다음으로 영향력 강화. 기존에 있는 이모군란을 완전히 평정해라. 네. 이제 세 가지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군란 평정이 1순위가 아니라 대원군을 끌고 오는 게 1순위고 네. 군대 평정하는 거는 3순위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도착을 해. 근데 막상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이모군란 당시에 6만 명 정도의 난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퇴직군인 네. 비롯해갖고 조선에는 조선에 6만 명 있는 정도의 군인이 6만 명 정도가 이제 전국의 군인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전면전을 펼쳐갖고는 아무리 무기로 총기가 있어도 싸우더라도 3,000명밖에 안 왔는데. 이게 이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연회를 베풀어 갖고 납치하는 기술을 얘가 짜냅니다. 아이디어는 그렇지. 이게 잔머리가 좋긴 그러니까 하네요. 잔머리를 기가 막히게 굴린 거지. 그래갖고 대원군을 불러서 이제 먼저 대원군 한번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가서 얼굴 비치고 자 우리 환영년에 있는데 한번 와주세요라고 네. 해서 술을 몽땅 먹인 다음에 갑자기 들쳐업고 지금 화성에서 배를 타고 텐딘으로 달아나 버리는 거야. 이게 만일에 육로로 가거나 뭐 네. 수레에 태워갔으면 군인들이 추격을 해갖고 대원군을 구출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 타고 싣고 가버리니까 이거 뭐 방법이 없지. 없는 거야. 그리고 대원군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 정도 마음은 편하지만 네. 그래도 아버지잖아. 그럼요. 그 타국에 납치당했는데 아버지가 일국에- 인질로 끌려간 네. 거라서 사실 청나라군한테 모든 주도권을 건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명성황후를 이제 복위를 시켰고 그 주력 병력들은 이제 전체 3,000명 병력 중에 한 1,500명 정도만 남겨놓고 또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빠 친구는 돌아간 거야. 그 21살짜리한테 네. 네가 지금부터 조선을 잘 관리하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얘기를 그 일거리를 네. 얘한테 맡긴 거죠. 21살짜리한테. 21살.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총독이 됐는데 의외로 얘가 정치적인 어떤 감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 네. 약간 그래- 이런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잔머리의 대가야. 지금 그 이 사람의 정치 일정을 보면 이 뒤통수와 뒤통수의 연속 배신의 아이콘이거든. 배신의 아이콘. 이게 이제 한국에서 21살에 와서 한 13년 동안을 총독 노릇을 하면서
그럼 거의 20대를 조선에서 네, 보냈네요. 20대를 이제 조선에서 다 오. 보내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면서 단순하게 영향력만 발휘한 게 아니라 당시 고종이 어떻게 해서든지 외교적 자립을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전부 다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정치 군인으로서의 감각이 20대 때부터 이미 타고났던 애야. 네. 그 당시 이제 국내 사정을 보자면 비록 이제 청나라 군주와 이모군란을 해결했지만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은 미군이었어, 미군. 우리나라에서요. 네. 왜냐면 그 당시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원 명성황 후의 큰 아들이 말하자면 이 학문이 없이 기형으로 태어 죽었잖아.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 현대식 병원으로 해서 지금의 이제 알렌이 미국 공사 네. 알렌이 주도하는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단 말이야. 거기에 입원하면 살릴 수 있었거든. 근데 그걸 안 했잖아. 왕한테 어떻게 칼을 대냐 그래갖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력이 있을 만큼 미국과 미국 공사 그리고 미국인들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중에는 그 당시에 제일 대접을 받아 사실은. 근데 얘가 나는 무조건 미국보다 더 받아야 돼. 라고 주장을 한 거지. 자기는 점령군이니까. 그래서 일단 자기 주둔지인 용산 주변에다가 용산. 용산 네. 지금의 용산 주변에다가 이태원. 집도 짓고 네. 이태원에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 즐길 수 있게 유락 시설도 만들고 기생천, 주막, 나이트클럽, 룸사롱 다 만들고 거기서 일할 사람들 뽑아서 거기에다가 중국말 할 줄 아는 애들 배치해주고 네. 뭐 이런 이제 특혜들을 요구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들어줄 수밖에 없죠.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이제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건방졌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 다른 이제 외국의 공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외교관이잖아. 네. 이게 외교관이기 때문에 왕한테 가서 머리도 숙이고 입고를 하더라도 걸어서 입고를 했어요. 근데 이 새끼는 나는 청나라니까 특별해야 돼갖고 수레를 타고 입고를 합니다. 가마나 수레를 타고 입고를 해요. 그러니까 입고를 해갖고도 왕한테 무릎을 안 꿇고 고개를 뻣뻣하게 하면서 우리는 상국이다. 청나라는 조선의 상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자체적으로 조약을 맺은 다른 나라들보다는 우리의 외교 관계가 한 등급 높다라고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취했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약간 그 가스라이팅을 조선에다가 맞죠? 그런 것도 있는데 엄청나게 했네요. 근데 문제는 얘가 본국에서는 아무도 알아주는 지읒 비읒이었는데 아무것도 뭐 아닌 놈이었는데 조선 입장에서는 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납치가 일단 흥선대원군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권한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뭘 했냐? 네.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청나라 상인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국에 있는 상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일종의 자기 상단을 만들어요. 자기 권한으로 개인 무역을 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남의 나라에서 지금 자기 상단도 꾸리고 그래갖고 용산, 인천, 부산, 네. 원산 우리나라 핵심 항구 지역이잖아요. 네, 네. 이 자리에다가 청상들을 이제 장사할 수 있게끔 상단을 배치를 해주고 거기에 있는 경호를 하기 위해서 청나라 병사들을 네. 보내갖고 경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위안스카이하고 동업하면 떼돈이야, 떼돈. 그렇죠. 엄청나게 벌었을 것 같은데요, 위안스카이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이런 독점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쪽에 있는 기존 상인이나 서민들은 이제 불만이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동학 농민군이 시작할 때는 일본군이 아니라 이 청나라 군대를 조져야 된다고 동학혁명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학혁명이 오를 무렵에 나중에 이제 슬쩍 도망을 갑니다. 청나라로 다시. 지가 혼자 도망을 가게 되는 거든. 도망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가갖고는 그 부를 자기가 얻어냈던 엄청난 재산들을 가지고 네.
이렇게 상인들한테 삥 뜯은 돈을 가지고 중앙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되는 그 빌미로 삼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 조선 입장에서도 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특혜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가를 보내주는 거죠.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얘가 약간 그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부인 한 사람의 첩을 10명을 둡니다. 와, 네. 그럼 모든 부인이 중국에도 부인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부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네. 본부인 우 씨는 네. 허난성 출신 사람인데, 네. 그다음 이 사람한테서 이제 일남이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첩실로 2번 첩실 그게 네, 네. 이걸 이렇게 복잡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본부인 하나밖에 못 두니까 네. 이제 본부인은 있었어. 그 이제 장남을 하나 얻었고, 네. 그다음에 중국인 첩도 하나 있었어요. 아,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한국에 네.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주 못 돌아가니까 외로울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는 고종이 장가를 보내줍니다. 네. 근데 장가를 보내주면 나 본부인이 안에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안 했나요? 얘기를 안 해. 마치 음침하다. 총각인 음침해.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고종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선의 최대 명문가인 안동 김문의 여식을 신경 많이 써주네요. 정부인으로 해갖고 결혼을 시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인이 이제 본부인인 줄 알고 결혼을 한 거예요. 네. 자기가 정실부인이라고 정실부인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겠죠. 결혼을 한 안동김 거고. 씨 가문의 여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몸종을 2명을 데리고 갑니다. 네. 평소에 자기가 그 집에서 데리고 있던 몸종 2를 데리고 가는데 이 프리한 시기가 본부인 말고 딸려온 이 몸종 언니들까지 전부 다 범해버려요. 와.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큰일 나네. 동시 패션으로 다 첩을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막장. 이 안동 김씨 언니는 막 완전 속은 거지. 그나마 중국의 명문가의 정실부인으로 갈 줄 알고 왔는데 첩이었고 그나마 같이 데리고 갔던 이제 자기 몸종들이 동시에 같이 첩이 됐는데 이 시기가 순번을 그러면 네. 윗순으로 줘야 되는데 나이순으로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좀 얘기가 좀 그런데 당황스러운데 자기의 종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좀 더 윗순위의 3번 첩이 됩니다. 지금 이 단체 사진일까요? 네. 이게 진짜 뻔뻔하다. 그래서 이 중앙 부인한테 말하자면 그 첩실 관리를 시켜. 어이가 없어. 본부인한테 11명의 첩실 관리를 시킵니다. 11명이에요, 첩이? 네. 그래서 순번을 나눠주는데 그 순번에서도 안동 김씨 이 아씨는 쉽게 말해서 첩보다 하나 밀리는 첩 3번을 받게 되는 거고 몸종한테도 밀린 거잖아요. 2번, 4번은 자기 첩이 그걸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머리 아프네요, 갑자기.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기생 1명을 추가를 해서 5번 첩실 양 씨를 들여주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몸종 출신의 첩실 이 씨. 네. 예,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서 7번, 8번, 9번을 얻어요. 그리고 6번 첩실에 또 종이었던 유 씨를 잠시만요. 6번 첩의 몸종 몸종이었던 유 씨를 10번으로 올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다른 그 몸종 하나까지 이제 11번으로 이걸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부인만 11명이 아니라 이 부인과의 자식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식들은 대체 몇 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첩이 5명이었는데 그 중에 아이를 얻은 첩이 3명이었고요. 네. 총 그 32명을 낳는데 15명을 한국인 첩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자식이 진짜. 네.
너무 많아서 이 새끼 언제 정치했나 모르겠어요. 네. 구분을 못해 부인도 구분을 못하고 자기 자식도 구분을 그러니까 못했을 본인이 것 구분을 같은데. 못하니까 네. 부인한테 관리를 시키는 거지. 네. 거의 뭐 내명부급으로. 근데 이 새끼가 또 변태예요. 네. 왜 아 머리 변태냐면 아프다 오늘. 얘가 한인이잖아. 네, 한인이기 한족이죠. 때문에 한족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게 전족의 습관이죠. 전족. 설마 전부 부인들한테 전족을. 못 시키지. 다 컸으니까. 그럼- 전적을 하려면 3살, 4살 요 네. 때부터 아기 번영을 때부터 시키잖아요. 작은 신발을 신겨야 전적이 되는데 이미 이제 조선에서 왔던 첩들은 전부 다 이미 발이 다 커버린 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전적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애기 설마 아기들한테 전족을 시키는 거? 아니요. 다행이다. 이 부인들의 발을 때려가지고 이게 전적을 하게 되면 발이 작아서 이렇게 걷잖아요. 네. 요런 걸음걸이밖에 낼 수 없도록 발을 때려요. 발을. 그래갖고 왜 때려요 발을? 전족한 것처럼 걸어다니게 강요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족한 여자들은 요렇게 이제 무릎을 못 펴고 요렇게 걷는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거를 하라 그랬는데 안 하니까 발을 때려갖고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게끔 아까 얘기한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아무튼 완전 정신병자지. 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자식들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또 남전여비가 하도 심해가지고 딸라면 애를 말하자면 애를 뭐 종들하고 같이 키우고 아들라면 네. 왕자처럼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차별을 했기 때문에 너무 아들을 많이 안타깝다. 낳은 첩일수록 대접을 더 많이 네. 받았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이 부인들도 안타깝고 자식들도 다. 그게 이제 사실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주게 된 게 고정 입장에서 위안스카이를 어떻게든 회유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료로 처음에 이제 명문가에 갔지만 네, 그 이제 안동 김씨 이 언니는 그 말 그대로 비운의 안동- 연이 된 거고 안동김 씨 부인은 진짜 드라마예요. 그래서- 펜트하우스야. 그래서 지금.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네. 그 화병으로 돌아가세요. 화병으로 당연히 돌아가시면 하죠. 엄청 조선에서는 남당인다는 가문에 여식을 시집을 자기는 보내는데 천국의 어떤 그 거대 가문에다가 시집 보내서 사돈 맺은 줄 알았더니 첩으로 자기 딸을 외동딸을 뺏겨버린 게니까 그것도 그런데 몸종이 딸려가 몸종이 그렇지. 자기 딸려가 딸보다 몸살까지 하고 몸종에 몸종까지도 첩이 되고 주변에 있는 뭐 같이 주변에 보이는 조선nhân 전부 첩을 삼은 거고 거기한테는 어마어마한 애들을 낳았다는 거죠. 17남 15녀야. 씨. 짐승이야 짐승. 축구단 하나 나오잖아요. 진짜. 이 정도면 축구단, 야구단, 배구단 다 하지.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의 여성 편력들을 보여줘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여기에 그 의혹이 또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위안스카이가 조선에 있는 동안 아까 얘기한 뭐 상단 관리하고 돈을 벌었다는데 네.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번 것 같은 그러한 조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이 얘기하기를 고종이 자신의 이제 이 위안스카이가 틈만 나면 고종을 폐위를 시킨다 그러고 막 협박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랑 외교 관계를 못 맺게끔 압박을 하고 이 강요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안스카이를 달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엄청난 비자금들을 상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게 네. 위안스카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신기하지만 네. 당시에 고종이 옛날에 이제 매관매직을 해서 번 돈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씀씀이가 거의 이 중국 황제급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제 호수를 파거나 산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늘 새로운 그 전각을 짓고 커피를 마시고 외국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전기를 놓고 가로등을 놓고 전차를 들여오고 막 거의 이런 뭐 자기의 작은 왕국을 만든 거네요. 거의 조선에서. 일종의 이제 놀이동산 같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우정국이나 이런 걸 네. 만들고 나중에 이제 그런 거 해주는 애들이 한번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네. 그건 뭐 나중에 설명할 부분인 거고. 자, 이러한 방식대로 해갖고 이러한 일종의 왕의
개화를 빙자한 네. 신물문 놀이를 하는데 이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는 거야. 세금은 아니야. 세금이 아니면 우정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대 건축물이잖아요. 뭐 건축물뿐만 아니라 네. 그 안에 그만한 설비를 들어오기 그쵸, 위해서 썼던 경비가 꽤 있는데 이 어떻게- 돈이 다 자체적으로 조달이 됐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할 때 네. 그 당시에 고종한테 그 금광, 네. 금광을 금광. 금광을 헌납을 하고 고종의 재정 비서가 됐던 이 함경도 출신의 그 비서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고향에서 금광을 발견했는데 이거 임금님 드리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판 금을 갖다가 전부 고종한테 상납을 한 거고 그게 얼마만큼의 양인지를 몰라. 엄청난 양이었을 엄청난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돈들로 이 금괴를 찾기 위해서 말하자면 고종의 내탕금을 찾아라 그래갖고 여기에 관련된 일종의 이제 넌픽션 소설도 있고 한데 그 금은 안 발견됐어요. 네. 근데 독일을 통해 가지고 독일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하기도 하고 러시아 은행에다가도 비자금을 넣어놓고 헤이그에 나중에 밀사를 보내기도 할 때도 그랬고 그 당시에 이 일본이 침략이 본격화됐을 때 많은 군자금들을 고종이 직접 관리를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사망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고종이 돈 갖고 하도 독립운동 네. 지원을 해대니까. 네. 그리고 위안스카이도 그러한 그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한 건데 이게 고종한테서 받아서 쓰리 쿠션을 줬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을 봤을 때 당시에 고종이 상당량의 비자금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 네. 우리 이제 미스터 선샤인 같은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그 고장의 예금 증서를 가지고 막 그 다투잖아 네, 네, 원본을 가지고. 난리 근데 나죠. 나중에 그 돈 찾으러 갔는데 그거 비어 있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금은 어디로 실적은 갔을까? 확실히 있는데 네. 그 돈은 어디로 없어졌어. 이거 뭐 누가 가져갔을까? 몰라요. 독립자금으로 전달됐단 말도 있고. 네. 그걸 노린 중간에 어떤 신하의 배신을 해갖고 사라졌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당시 고종은 전 세계에 손꼽힐 만한 부자였던 것만큼은 사실이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돈과 여자로 위안스카이를 구워 삶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위안스카이가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청일 전쟁이 일어나갖고 그쵸? 일본한테 져버리는 네. 거거든요. 자, 청일 전쟁하고 청일 전쟁하고 그와 연결돼 갖고 이제 중국에서 일어났던 게 청일 전쟁 지고 청일 전쟁 지기 전에 이제 일어났던 그 사안들의 이제 변법 자강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광서제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개혁을 해보려고 서태후를 몰아내기 위해서 했던 변법 자강 운동이 있는데 결국 이제 이게 실패하게 되는 과정 중에 원세계가 그 주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서제한테 가서 충성을 맹세하기라고 들어가서 네. 변법 자강 운동으로 서태후를 몰아내려고 했더니 이거 서태후한테 꼰질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개혁파들을 싹 쓸어내고 네. 그 위치를 자기가 차지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다시 손문하고 손을 잡고 네. 지금의 청나라 왕조를 없애는 신의 혁명을 지원을 합니다. 신의 혁명을 완성시켜 놓고는 나중에 총통 자리를 내가 하겠다. 라고 해서 초대 총통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할 수 있는 정치적 배경과 자금이 전부 조선에서 생겨났다는 게 이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미스터리자 거의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조선 당시 경제 상황이 굉장히 그렇죠.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네. 그 분명히 얘는 그 한직으로 생각하고 해남에다가 네. 군수를 보내놨는데 네. 갑자기 돌아와서 서울시장보다 돈이 많은 거야. 근데 이 새끼 어디서 돈을 벌었지? 해남 저거를 탈탈 털어도 그만한 돈이 나올 게 해남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지역적으로 제일 먼 거리라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세요. 해남 군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무튼 너무 많은 돈을 벌어갖고 온 거고 이게 이제 중앙 무대에 진출하는 것도 너무 갑자기 확 올라온 거란 말이야. 네. 청나라 입장에서는 뭐 조선 제대로 된 갔다 관료도 왔더니 아니야 사실은. 황제가 임명한 관료도 아니고 이홍장이 대리로 앉혀놓은 비정규직이거든.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서태후의 최측근이 돼요.
그게 이제 변법 자강 네. 고발이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었던 배우에 어찌 됐거나 조선이 연결돼 있었다는 거죠. 고종이 뭐 청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비자금을 계속 납부했다는 설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유력하죠. 그게 그 유리한 거고요. 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서태후한테 이제 좀 영향력을 조선을 잘 봐달라고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뭐 그런 추측이에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의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편을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부인 중에 압도적으로 한국인 부인이 많고 자식도 어떻게 보면 자식 중에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얻었는데 네. 이제 첫째 아들 본부인한테 얻었던 첫째 아들은 말을 타다가 떨어져 갖고 낙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왕의 몸에 흠집만 있어도 이게 이제 왕될 자격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본인이 황제가 되면 네. 조선 첩에서 얻었던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을 자기 왕위 계통을 이으려고 했었어요. 오호,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정말 네. 위안스카이가 신의 혁명을 까뭉개고 다시 중국의 황제로 장기 집권을 했다고 치면 사실상 우리나라 혈통이 반반 형제가 엮였지만 됐을 수- 한족과 안동 김씨 이쪽 네, 문에서 콜라보레이션. 연결된 컬래보레이션으로 태어난 반쯤 한국인인 이 황제가 혈통을 이어내려올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지 또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혼맥 관계로 중국 우리가 먹어버릴 수 있는. 어쨌든 어머니가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네. 얘네들은 어머니한테서 이제 낳기는 했지만 이 중국 전통 때문에 다 큰 부인 밑에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조선인이지만 중국 가서 그렇죠. 교육을 받았구나. 중국어로 네. 교육을 받았고 중국어도 잘했고 조선어도 할 줄 알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양쪽 국가의 정체성을 다 쥐고 같이 갖고 있었기도 했고요. 특히 위안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총통으로 올라서고 황제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한자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앞으로 한문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국가의 문자로 쓰자라고 이거를 배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우리 중국 가서 그렇죠. 중국에서 지금 말은 중국말인데 네. 글자는 한자가 아니라 한글을 쓰고 있을 수도 그거 있는 완전 거지. 편했겠네. 완전 편한 게 아니라 우리 거지 그러면. 그렇죠. 그냥 우리 거고 네. 그리고 중국 사람이 좀 많습니까? 그 몇 억, 10억 명의 인구가 다 사실 뭐 우리나라 말 쓰면 뭐 우리나라 언어 쓰고 우리나라 문자 쓰게 되면 그 뭐 한국이지 뭐 따져놓고 대한민국이 조선으로서 병합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이 죽은 게.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조선 그 군관학교 같은 걸 세울 때도 위안스카이가 돈을 대주거든요. 네. 거의 이거는 이런 쪽에 돈 쓰는 게 거의 유일해.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자금들이 이 고종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 추측을 해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한국인들이 낳았던 자식들이 사실은 거의 황태자 역할들을 네. 했고 그 중에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유명한 물리학자가 됐던 사람도 있고 미국에 유학 갔던 셋째 아들의 부인이 네. 나중에 이제 핵공학자가 돼요. 그래서 미국의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네. 미국의 핵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게 위안스카이의 며느리인 거죠. 그래서 저 며느리가 나중에 중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네. 중국 과학기술 발전에 막강한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당시 모택동이나 주은내가 아주 극진히 모셨던 왕족의 후손으로서 또 중국 과학기술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위안스카이의 드라마가 나오면 너무 재밌겠어요. 근데 이것도 19금이야. 19금 말고 15금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빼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고 행동력도 있었고 네. 과감하기도 했지만 너무 이제 여성 편력 남존 여비가 좀 심했던 인물인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통수에 뒤통수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어찌 이 사람이 이제 중국 공산당의 국부인 손문을 네. 사실상 뒤통수를 쳐가지고
그 중국의 분열 네. 그리고 공산주의의 어떤 그 모택동의 국공 그 갈등을 만들어낸 인물로 중국 역사상 최고의 간신으로 욕을 먹고 네.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제 삼국이 섞여져 있다 보니까 이제 버라이어티하게 얘기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자, 이모군란을 통해서 청국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던 조선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던 청나라가 조선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청일전쟁의 패배예요. 자, 당시에 병력으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이제 메이지 유신하고 겨우 이제 어떤 국가 체계를 갖춰가기 시작한 일본한테 청나라가 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던 상상도 할 수 일이거든.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동북아시아 헤게모니상 청나라는 중화 사상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그렇죠. 일본한테 청일전쟁에 지고 나서 사람들의 인식에 완전 변화가 생겼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청나라가 지다니. 그것도 일본에게. 그 패권이 바뀌는? 지난 시간 이제 네. 그 우리 지나왔던 공부들을 쫙 돌이켜 네. 보시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자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세력들도 그쵸. 영국계 유학파들, 영국계 자금을 받아서 군국주의를 펼친 세력들인데 이 유신을 만들어 놓고 바로 신사를 세워서 군국주의로 국가를 변화시킨 다음에 처음 한 게 조선 침공이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조선 침공을 하려고 가서 봤더니 원세계의 청나라가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나라를 몰아내지 않으면 조선의 자리를 못 잡게끔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지. 네. 근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원세계를 공격한다든지 암살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본국을 쳤다는 얘기예요. 청나라 본국을 치고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다는 북양 함대를 수장을 시킨단 말이야. 그것도 우리나라 제주도와 진도 사이에서 대전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청일전쟁은 일어났고 청일전쟁에 왜 일본이 이길 수밖에 없었나? 그 이후에 중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게 됐는가요? 그 네. 변화의 바람에 변법 자강 운동이 있었던 거고 강서재가 있었던 거고 서태후가 있었던 건데 네. 이 변법 자강 운동의 개혁을 뭉개버린 게 한국에 있다가 쫓겨난 원세계라는 면에서 조선하고 청나라의 양쪽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미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어떻게 네. 청일전쟁으로 연결됐고 네. 이게 변법 자강으로 운동됐고 신의 혁명으로 건너갔는지 네. 이제 청나라의 패망에 대한 얘기를 네. 해볼 겁니다. 다음 시간이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던 이야기들의 교집합이 만나서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에 오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나보도록 이 하겠습니다. 청나라 그러니까 중국이 이어왔던 3,500년의 네, 왕조가 역사가. 사라지고 공화국이라고 하는 체계로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뭐 공화국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손문 얘기에 나오겠지만 손문도 사실 따져보면 일본 유학파예요. 일본에서 배워온 네, 거야. 그대로 그냥 갖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을 그대로 베껴온 거야, 손문도. 네. 자, 이런 손문이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것은 사실상 일본과 메이지 유신에 영향을 미쳤던 영국 세력들의 뒷조정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했다는 얘기가 네.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선문의 공화국 형성을 만들어준 게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원세계라는 거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세계가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황제가 됐으면 한 100년만, 3대만 해먹었으면 우리나라 근대화도 되고 일본의 속국이 될 일도 없었을 뿐더러 사실상 대륙의 주인이 조선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힘내라 원세계. 네, 고종 황제의 투자가 정말 빛을 발할 수 있었는데 이 원세계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편에서 네. 원세계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청나라의 멸망 스토리를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